애가 실패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내가 틀리는 건 참기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그러는 거거든요. 네네. 통제형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중고등학생 되면 그거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얘기해? 왜 물어보지도 않고 엄마 마음대로 학원을 정해? 뭐를 끊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민주형 부모의 아이들이 자라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도대체 어린애가 뭘 한다고 나한테 그걸 다 맡겨서 내가 이렇게 예. 되게 만들었어. 예. 나중에요. 20살이 넘은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제가 자주 만나거든요. 네. 이 두 가지 다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어차피 뭐 아이한테 원망을 듣는 건 마찬가지인데 예. 방향이 좀 다른 거네요. 그러네요. 예. 네. 그 가장 바람직한 권위적인 부모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로부터 나오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모가 제일 좋아요. 네. 그리고 어디까지는 내가 얘한테 맡기고 어디까지는 내가 결정하고 가이드를 하겠다는 선이 명확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이게 통제형 부모랑 차이가 안 나잖아요. 네네.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요. 아이가 우리 부모는 내가 필요할 때 날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확실해요. 아이가 느끼는 부모의 그 믿음과 신뢰가 완전 다른 거군요. 그렇죠. 바람막이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거네. 이 아이들은요. 모험을 해요. 뭔가 어려웠고 안 될 것 같은 것도 해보고 네. 나가보려고 하고 그리고 와서 엄마한테 조잘조잘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대화가 부드럽게 이어지고 아이가 그런 시도를 하고 그렇다면 이건 권위적인 부모, 좋은 부모의 관계가 가능성이 큰 거죠. 네. 그냥 말로만 듣기에는 민주형 부모가 왠지 좀 있어 제목은 보이고 민주부모가 그런데 좋을 것 같은데. 적당히 민주적으로 아이의 말을 다 들어주면서도 적당한 시점에 통제를 딱 할 수 있는 권위적인 부모가 돼야 되는 거군요. 원래 민주주의가 권리와 의무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니까요. 네네. 그럼 실제로 지금 선생님 병원에 내원하는 아이들이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어떤 형이 더 많습니까? 주로?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통제형 부모님들이 많아요. 예. 소위 말하는 로드맵을 짜고 모든 것의 정보를 이렇게 딱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너도 해라 뭐 이런 거죠. 예. 어. 이게 너무 확실하고 답이 뻔한데 그렇죠. 너 왜 일로 안 가니? 근데 되게 그 부모들이 가장 부족한 게요. 우리 아이가 어떤지에 대한 정보가 가장 부족해요. 남들 것만 알고 있고 예. 우리 아이는 그걸 평균만 모른단 아는 말이에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이게 내가 뭔가 문제가 있고 깨달아도 이게 하루아침에 뭐가 바뀌어지고 이런 거 알 텐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꾸준함만 있으면 틀림없이 바꿀 수 있어요, 반면에. 예, 꾸준하게. 너무 늦은 때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늦게 시작할수록 오래 걸리기는 하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 많은 얘기가 되지만 대화의 통로가 유지되느냐 아니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적극적인 듣기, 수용화법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장면에 쓰여야 되고요. 네. 또 언제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냐면 아이가 뭔가 위기가 닥쳤을 때예요. 그 위기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옵니다. 학원 선생님이 보자고 해요. 네네. 또는 이렇게 엄마들끼리 이렇게 어머니 회 같은 거 하고 오면 이제 이때가 위기죠. 우리 아이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니까요. 네. 근데 이때 그냥 들은 얘기로 이래야 된 대로 가면은 좋지 않은 거고요. 아이한테 정보를 얻으시는 거죠. 그때 수용화법, 적극적 듣기를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지면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동기가 생기고 좋은 마음으로 공부를 할 텐데 아까도 5,000시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거 공부를 하는 건 시작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아이가 공부에 재밌어지고 막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중독이 나다시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평소에 사실은 수학은 별로 잘하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수학을 100점을 맞은 거예요. 네. 근데 우연히 그때 그 수학을 잘하던 아이는 다 하나씩 틀렸어요. 얘만 100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것도 또 지나가는 말로 그랬어요. 야, 오늘 정희가 100점 맞았는데 너 수학 모르면 너희들 정희한테 다 물어봐. 예. 딱 그 한마디를 딱 한 거예요. 그것도 지나가는 말로 무슨 심각하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근데 딱 6개월이 지났는데 얘가 수학이 지존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가 수학 100점 맞은 거에 대해서 수학이 좋은 감정하고 연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물어오면 자기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자신감 있게. 그러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그 6개월이 지났는데 지존이 돼버린 거죠. 그만큼 사실은 뇌라고 하는 것은 쾌불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면 네. 여기 그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감정, 쾌하고 불쾌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할 때, 이게 쾌감이냐 아니냐부터 일단 결정을 하고요. 쾌감이 있을 때 공부에 대한 의욕이 생겨나고요. 그 의욕이 생겨났을 때 그 의욕의 정보가 대뇌 피질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뇌 피질로 넘어갈 때 우리가 도파민이라는 그 신경전달 물질이 반응을 해서 더 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이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하게 하는 게 상당히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부터 일단은 시작을 네. 해서 그 싫어하거나 힘든 걸로 넘어가는 게 중요하죠. 그렇군요. 아니 진짜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아이한테 동기를 부여를 했고 또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노 박사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실질적인 방법을 공부하는 데서 찾는다면 어떤 방법이 이렇게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필요한 게 퍼즐 맞추기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퍼즐 맞출 때 보면요. 퍼즐을 언제 제일 재밌어 하느냐면요. 맨 처음 퍼즐 맞출 때가 아니고요. 퍼즐 하나 다 맞추고 그 다음 거 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그렇죠. 네. 무슨 말이냐면 맞춰본